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의 권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과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일반. 일단 비전공 하신 분들이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내용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점수는 4개 과목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출제 빈도가, 그러니까 반복해서 출제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잘 정리만 하신다 해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지만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자,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점을 먼저 일단 아셔야겠네요. 자,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 자, 차이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 아래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계열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겠죠. 자,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볼게요. 자,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만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한 5분 정도입니다. 5분만 제 강의 들으시면은 계산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개념까지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상세하게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구나. 그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볼게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덧셈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더한 결과, 곱셈을 하게 되면 곱셈 결과, 나눗셈 하게 되면 나눗셈 결과, 그리고 뺄셈을 하게 되면 뺄셈 결과,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계산기,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필요하겠죠. 자, 텍스트 박스 2개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입력받은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칙 연산하는 결과를 여기다가 뿌려줄 겁니다.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덧셈을 하라, 뺄셈을 하라, 곱셈을 하라, 명령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죠? 커맨드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버튼을 4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폼이 만들어졌습니다. 폼이란 것은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윈도우 XP에 보시면은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그 계산기 프로그램의 껍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만들었는데, 폼을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된 상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윈도우 XP를 이용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yes냐, no냐 그런 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명령, 이런 코드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하게 되면은 요 2개의 값을 받아서 여기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폼을 디자인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래밍 언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개체들, 자, 이것을 하나의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체들에 대해서 이름을 주고 내용을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을 txt1이라고 주고요. 자, 두 번째는 txt2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울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커맨드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커맨드 버튼에 이제 표시되는 이름. 자, 캡션은 더하기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자, 빼기. 자, 문법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인 이름을 이제 줬습니다. 이름을 줬고요. 자, 그러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뿌려줘야 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껍데기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버튼을 클릭해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더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이벤트를 발생을 할 거냐, 그 이벤트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자, 더하기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private sub, 자, cmd1을 클릭했을 때 end sub, 자, 이게 시작이 되고요. 이게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md1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 안에다가 입력을 하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cmd1이 뭐죠? cmd1은 더하기 버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 자, 그러면 코드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코드를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txt1, txt2, 자, 이게 txt3이죠. 자, 그럼 txt3을 만들려면은 1과 2를 더해서 3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변의 결과를 좌변에다가 대입을 하라. 이렇게 등호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코드를 입력을 좀 더 할게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더하기 버튼 클릭하면 13 나오네요. 더하기 15.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계산기 중에서 이제 덧셈이 이제 지금 실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빼기 더블 클릭. 기본적인 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와서 쓸게요. 빼기 됐습니까? 자, 곱하기. 자, 나누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스 코딩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 한번 해볼까요? 자, 3 나오네요. 1 빼기 2 마이너스 1. 자, 1 곱하기 2 2가 되고요. 1 나누기 2 0.5. 어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치 연산하는 계산기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비주얼 베이직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사용한 이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이게 뭐예요? 이것은 계산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exe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1.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져요. 자, 윈도우 XP에 있는 디자인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지만은 그 프로그램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exe 실행 파일을 여러분들이 메일로 해서 친구분한테 전달하게 되면은 친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계산기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가 없다 하더라도 계산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이 비주얼 베이직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XP라든지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뭐 오피스 계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과목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럼 운영체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은 아실 겁니다. 운영체제가 뭐죠?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으면은, 기계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이용을 못하죠.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가 뭡니까? 1과 0이잖아요. 그쵸? 사람 뭡니까? 자연어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분류, 기능적인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 제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3개 주고 나머지 하나. 자,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처리 프로그램 3개 주고 제어 프로그램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 제어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문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금 억지스럽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제주도에는 감자 데이터가 있다. 감자 데이터가 있다. 자, 말은 안 되죠, 그죠?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요, 시험장 가시면은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는 감자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 감시, 작업, 데이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3가지 종류, 처리 프로그램의 3가지 종류. 각각을 기억하셔도 좋겠지만은 제어 프로그램 요 3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출제되진 않고요. 감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감시하는 거예요. 제대로 제어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겁니다. 자, 작업 제어 프로그램,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작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다, 그죠? 음악을 듣고 MP3를 듣고 워드 작업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여러 개의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운영체제는 그 작업에 대해서 스케줄, 순서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시스템의 자원들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스템의 자원이라는 게 뭐죠? CPU,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인풋, 아웃풋 장치들, 그죠? 그런 자원들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파일, 데이터, 자,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이제 처리 프로그램 중에서는 서비스 프로그램, 자, 효율성을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 문제 프로그램, 특정 업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자,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었죠. 자,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어셈블러도 있고 컴파일러도 있고 인터프리터도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감자 데이터가 있더라. 요 3가지 종류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프로세스의 정의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세스의 정의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세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 주 기억 장치가 있고 프로세서, CPU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주 기억 장치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보조 기억 장치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 자,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은 보조 기억 장치에 있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이동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있을 때 이 한글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내용이 CPU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자, CPU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주기억 장치로 전달되면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전달이 돼요. 프로세스. 그래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프로세서가 처리하죠. 자, 프로세서는 CPU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처리할 대상이 되고요. 프로세서는 처리기가 되는 거예요. 처리기.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주체가 처리기, 프로세서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만 그것을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의 아시겠죠? 자, 그럼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다.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은 프로세스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자, 실행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PU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프로세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1.exe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그죠?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제가 더블 클릭하면서 활성화 시켰죠. 활성화.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CPU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최소의 단위를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동기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동기적인 게 무슨 뜻이죠? 동기, 딱딱 맞다, 연속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적이라는 얘기는 비연속적으로 행위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프로세서란 그 개념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동기적이다라고 설명 나오면 틀렸죠. 자, PCB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자, 그리고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다. 프로세서가 할당된다는 얘기는 프로세서는 뭐예요? CPU죠. CPU가 할당된다는 얘기는 이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서의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CPU가 이 프로세서를 처리하는 실체, 그죠? 대상이 프로세서란 얘기예요. 프로세서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할 점 여기 나오네요. 그죠? 디스크. 자,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PCB 말씀드릴게요. PCB는 프로세스 컨트롤 컨트롤 블럭. 자, 제어하는 블럭. 자,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블럭이다.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세스가 하나만 존재하겠습니까? 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PCB가 되는 거예요. PCB. 그래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둔 것을 PCB다. 그래서 그것을 뭐 프로세스 정보 리스트다. 다른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각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자, 프로세스가 생성되게 되면은 PCB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되죠. 완료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글 끝냈습니다. 종료 버튼 눌렀어요. X 버튼 눌렀어요. 그죠? 그럼 프로세스가 종료되겠죠. 그때는 PCB가 제거가 돼요. 자, 그리고 PCB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이런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이름이라든지 고유의 식별자. 자, 여러 개 프로세스 중에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 그리고 우선순위.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 현재 상태.
자, 현재 상태라는 것은 프로세서가 현재 실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주기장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PCB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요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요 세 가지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제어 프로그램, 제주도의 감자 데이터 기억하시면 되겠죠. 감자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자료 관리라고 있네요. 그죠? 감자. 답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처리죠. 자,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자 데이터, 감자 데이터.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죠, 처리. 자, 운영체제를 기능상 분류했을 때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제어 프로그램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감자 데이터. 근데 영문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뭐죠? 감시 프로그램이죠,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가 감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문도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PCB에 포함 정보가 아닌 것은 자, 현재 상태 고유 식별자 우선순위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번 출제가 돼요, 그죠? 똑같이 여러 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인터럽트의 종류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다. 정전이 발생할 수 있죠? 정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에 가시면은, 기차역에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PC 있죠, PC. 컴퓨터 있습니다. 그 인터넷 PC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1,000원이면 1,000원. 넣으면은 10분 정도 이용할 수 있죠.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닫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터.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 발생하는 거. 이것을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럽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인터럽터 보도록 하죠. 자, 외부 인터럽터라는 얘기는 컴퓨터 입장에서 외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외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 있죠, 사람. 그죠? 자, 그래서 시스템 타이머에 의해서, 타이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차역에 보시면은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만료되면은 딱 인터럽터 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용을 못하죠. 그게 뭡니까? 외부 인터럽터예요. 그죠? 그 다음, 오퍼레이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사용자를 우리는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오퍼레이터도 외부 인터럽트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콘솔상에서 인터럽트 키를 입력하는 경우, 콘솔이라는 것은 키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입출력 인터럽터. 자, CPU 입장에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입출력하는 그 작업 자체도 인터럽트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처리하고 있다가 급한 입출력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입출력 인터럽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인터럽터 중에서 입출력 인터럽터가 맞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요. 슈퍼바이저가 뭐죠? 감시죠. 좀 전에 운영체제 기능상 분류에서 제어에서 감시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감시 프로그램. 자, 운영체제 내에 감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감시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감시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SVC 혹은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 하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을 하더라. 발생하는 인터럽트고 보통 입출력을 수행하거나 기억장치를 할당하거나 오퍼레이터와 대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슈퍼바이저 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타이머에 의해서 자, 이게 뭐죠?
외부적인 얘기죠. 외부적인, 자, 외부 인터럽트가 되고요. 자,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이게 뭐죠? 자, 보통 입출력 수행이라든지, 기억장치 할당, 그리고 오퍼레이터와의 대화, 뭡니까? 슈퍼바이저 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번 중복해서 출제가 되었죠. 자, 슈퍼바이저 콜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서 스케줄링이 뭐냐면은 프로세서의 개념을 아시겠죠? 그죠? 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세서를 스케줄링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자, 이것을 먼저 처리할 거냐, 이것을 먼저 처리할 거냐, 이것을 먼저 처리할 거냐, 워드 작업을 먼저 처리할 거냐, 음악을 먼저 재생해서 들을 거냐, 인터넷 사용을 먼저 처리할 거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각각의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세서를 처리하는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순서. 그죠? 그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CPU 스케줄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예인 보시면은 스케줄만 담당하는 매니저 있죠. 매니저.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를 정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선점이 있고요. 선점이 있습니다. 선점. 선점이 뭐냐 하면은 양보하는 거고요. 비선점은 비양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워드라는 프로세스, 음악이라는 프로세스, 인터넷이라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번 처리를 해보고 싶어요. CPU가 이제 처리를 하고 싶은데, 만일 비선점으로 관리를 한다. 자, 프로세서 스케줄링 중에서 비선점 비선점 스케줄링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서 스케줄링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워드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동시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못합니다. 예전에 도스라는 운영체제 있죠.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비선점 스케줄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왜? 동시에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워드 작업 다 처리하고, 그 다음 음악 듣고, 그 다음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작업하면 워드만 작업해야 돼요. 음악 들으려면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선점은 비효율적이고 양보하지 않는다. CPU가 여기 할당이 되면은 다른 작업들이 CPU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스케줄링 방법, 알고리즘 3가지가 나옵니다. FIFO라는 게 있고요. SJF, Shortest Job First.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 중에서 작은 좀 시간, 이걸 처리하는 시간이 3초 걸리고 4초 걸리고 이게 5초 걸린다라면은 짧은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 먼저 처리하는 Shortest Job First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HRN이라는 이런 이제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은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비선점 3가지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선점은 어떻게 되느냐? 선점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아주 좋죠. 그죠? RR 그리고 S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XP라든지 유닉스 계열들 운영체제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선점 스케줄링 기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워드를 작업하죠. 워드 작업 잠깐 하다가 음악도 처리해요. 그리고 인터넷도 처리합니다. 자, 이것을 계속 처리해요. 번갈아 가면서. 자, 그런데 CPU는 상당히 처리 속도가 빠르죠. 사람이 인식하는 속도보다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CPU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게 상당히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워드 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인터넷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사실은 선점 스케줄링 서로 양보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선점의 3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3가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도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최근에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보조기억장치죠. 이게 주기억장치 CPU입니다. 자, CPU가 처리하기 위해선 주기억장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용량, 그죠? 여러분들이 윈도우 XP, 아래 한글, 그 다음 오피스, OA 계통,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동시에 이용하죠. 그죠? 근데 사실상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다 주기억장치에다가 올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올려지지 못해요. 올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계속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여러분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 뭐 EXE 자, 실행을 했습니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면은 아래 한글의 일부만 주기억장치로 이동이 되고요. 아래 한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그죠? 지금 주기억장치에 없는 그런 기능들을 만약에 여러분들 사용하려고 클릭하게 되면은 그때는 보조기억장치에서 가지고 와서 주기억장치에다 상주시켜줘요. 자,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체하는 것을 페이지 교체라고 합니다. 페이지 교체, 페이지. 이게 기본 단위가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그 종류 몇 가지 하고 키워드만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OPT라는 게 있어요. OPT. 자, OPT는 교체를 하는데, 자,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주기억장치고 이게 보조기억장치인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 페이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주기억장치의 페이지가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렇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CPU가 요청을 했는데 5번째 페이지가 필요해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주기억장치에는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조기억장치에 5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5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있는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1번하고 교체할 거냐, 2번하고 교체할 거냐, 3번하고 교체할 거냐, 4번하고 교체할 거냐, 그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OPT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 자, 지금 현재 페이지 중에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거의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현 불가능해요. 이것은 OPT 개념은. 자, 그 다음 FIFO. FIFO는 first in, first out. 자,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보낸다. 자, 1번이 만일 먼저 여기에 상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은 교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교체한다.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LRU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자, 1번, 2번, 3번, 4번 페이지 중에서 계속 CPU가 1번 사용하고 2번 사용하고 또 1번, 3번, 4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죠. 한글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이 있듯이 주기억장치에 있는 여러 개 페이지 중에서 CPU가 자주 참조하는 게 있어요.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키워드 기억을 하십시오. 자, LFU는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 자,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은 총 사용하는 횟수가, 자, 1번은 5번, 2번, 3번, 10번이더라. 그러면은 2번 사용한 두 번째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 NUR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드웨어 비트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요 개념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 알고리즘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를 하는데 두 개의 비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계산을 해서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키워드만 여러분들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장시간 동안 설명드릴 정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기억되기 힘들다라면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한 문제 출제될까 말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버깅.
디버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었죠. 자,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 덧셈 버튼을 클릭했는데, 1, 2 했는데, 5가 나오더라. 이럴 수 있죠. 그죠? 덧셈 누르면은 3이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오더라.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프로그램 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작업.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정하는 것을 디버깅이다, 디버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자, 이것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계산기 프로그램. 계산기라는 특정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라는 특정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출제가 됐고요. 펌웨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주기획장치 중에서 롬이 있고 램이 있죠. 램. 보통 우리는 램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CPU가 처리를 합니다. 근데 롬 같은 경우에는 뭐요? 리드 온리 메모리죠. 그죠? 읽기만 가능한 거죠. 읽기 쓰기를 못하는 겁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지죠. 여러분들이 한글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하다가 전원이 딱 꺼지게 되면은 내용이 날아가죠. 그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좀 좋은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돼 있죠. 그죠?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작업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롬은 어떻습니까? 롬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내용을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팅을 할 때, 자, 파워 버튼에 이제 부팅을 할 때, 부팅했을 때 그때 처리할 내용들이 다 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웨어란 것은 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것을 펌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각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롬이 되어 있습니다. 롬. 자,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이지만은 지워지지 않고 수정할 수 없는. 자, 그런 좀 하드웨어, 딱딱한 하드웨어의 개념하고 소프트웨어, 부드러운 소프트웨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합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의 개념 아시죠? 시뮬레이션 뭐죠? 가상 모의시험 하는 거죠. 가상 모의시험. 사실상, 뭐, 시뮬레이션은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죠. 우리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의 개념이 뭐예요? 아파트를 실제 지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가상 모의 시험이요. 가상 모의 시험. 그래서 실제 어떤 제품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구현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큰 별표로 2개네요.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에 이런 화면 보여드렸죠. 이게 뭐죠? 자,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 있고, 자, 이것을 번역한다, 해석을 한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기계어죠, 기계어. 1과 0, 이진수. 그쵸? 컴퓨터는 1과 0, 전압이 높으냐, 전압이 낮으냐, 그거밖에 구분을 못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하려고 1과 0으로만 표현을 해서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하죠. 코보라든지 뭐 C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베이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주얼 베이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베이직하고 어셈블리 이런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가 있고요. 이런 언어로 만든 것을 우리는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컴퓨터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을.
자, 그 번역기의 종류가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컴파일러. 컴파일러는 코볼이라든지 C, 자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은 인터프리트라고 얘기해요. 인터프리트라는 언어 번역기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주얼 베이직 할 때 제가 컴파일러도 보여드렸고요. 인터프리트도 보여드렸어요. 잘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계산기 제가 만들었을 때 중간중간에 실행 버튼 눌렀죠. 실행 버튼 눌러서 제가 지금까지 개발된 상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폼이 설계됐습니다. 디자인 설계됐습니다. 덧셈, 소스 코딩 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그 실행 버튼 누른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번역이에요. 번역. 쉽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가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해하는 것으로 만들었지만은 실행 버튼 클릭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터프리터예요. 인터프리터. 자, 그럼 컴파일러는 뭐냐면은 컴파일러는 제가 조금 전에 EXE라는 실행 파일 만들었죠. 실행 파일. 그죠? 자, 여기까지 소스 코딩 한 것을 실제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행 파일 만들었죠. 맞습니까? 이게 컴파일러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방식도 지원하고요. 인터프리터 방식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비주얼 베이직은 인터프리터 방식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 컴파일러 방식이에요. 자,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프리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잘못됐으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오류 발생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오류 발생하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컴파일러 방식은 어떠냐면은 중간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주얼 베이직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코볼이라든지 자바 같은 것은 중간중간에 인터프리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소스 코딩 끝나고 난 뒤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 봐야만 컴파일을 해봐야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진수의 기계어만 이해를 한다. 그리고 어셈블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어셈블리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그나마 기계어하고 가장 가까워요. 예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기계어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어셈블리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 속도는 빨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가 있고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급 수준이 낮다는 얘기인가? 고급 수준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자, 저급이라는 얘기는 기계어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고급이라는 얘기는 사람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급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계어죠, 기계어. 1과 0. 자, 그리고 고급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코볼, C, 자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베이직도,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비주얼 베이직도 사람이 이해하기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급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다. 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어가 있고 어셈블리어가 있어요. 어셈블리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가깝습니다. 기계어는 아닌데 기계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보다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급 언어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저급 언어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계어의 특징을 보시면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어서 실행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죠. 왜? 1과 0, 이진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컴퓨터는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행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어렵다. 자, 유지 보수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코드 값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틀렸는데 이거 수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유지보수 어렵고요. 호환성이 없고 기계마다 언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기계마다, 장치마다 이 기계어가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호환성이 뭡니까? A라는 기계, B라는 기계, C라는 기계. 그러니까 A라는 기계에 맞도록 기계어로 만들었습니다. 기계어로 만들었어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느냐? 실행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진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한다. 뭡니까? 1과 0이죠. 자,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고급 언어는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고요. 포트란이 있습니다. 포트란. 자, 포트란 같은 경우 옛날에 예전에 뭐 전산과 출신 전산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다들 한번 배워보셨을 겁니다. 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포트란만 공부하시려면은 또 한 학기 공부해야 돼요. 그죠? 상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요. 수학, 과학, 공학, 수리, 계산 분야에 널리 이용이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코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볼은 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예전에는 이제 상업용으로 사무 처리용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죠. 예전에 그 정보 처리 자격증이 코볼을 이용해서 시험을 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준비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자, 조금 전에 비주얼 베이직.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어떤 형식이 없었죠. 형식이 없었는데, 코볼은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4가지 형식이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디비전이 있고요. 인팔로먼트 디비전이 있고요. 데이터 디비전. 그리고 프로시저 디비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요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식별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작성자,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환경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출력과 자료구조, 그리고 데이터부, 데이터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자, 변수란 개념 아십니까? 변수란 개념.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맥주를 담을 수 있는 컵이 필요하죠. 그 컵이 변수라고 되는 겁니다. 변수. 프로그램에서는. 자, 맥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부에서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절차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그램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조금 전에 제가 쭉 코딩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문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볼에서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반복문에 대해서 나와요. 반복문이 뭐냐면요. 이것도 다음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자, 텍스트. 자, 텍스트 1. 텍스트 1은 텍스트 2와 텍스트 3을 더해서 결과를 만든다. 만일 이 처리문, 이것을 처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령문, 뭐 처리문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여러 번 수행을 할 경우도 있겠죠. 반복해서 여러 번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 번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C 언어에서는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문이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 구문이 계속 반복해서 수행이 됩니다. 물론 반복하는 횟수는 정해줘야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C 언어에서는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하는데 코볼에서는 포포문이라고 했어요. 포포문.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스노볼이라는 게 있는데 스노볼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스트림 자료를 활용할 때 이 언어를 많이 이용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스트림 뭐죠? 쭉 이어진다.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자, 문자열, 쭉 데이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자, 이런 자료를 이제 활용할 때 쓰는 언어가 스노볼이다. 자, 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은 모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리스프. 자, 리스프 같은 경우에는 자,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때 이 언어를 이용을 합니다. 자, 연결 리스트가 뭐냐? 이것도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데이터를 저장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될 것 같죠? 그죠? A, B, C, D 이렇게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E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결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연결 리스트. 그래서 연결 리스트 뭐 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리스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프리터 말씀드렸죠. 인터프리터 베이직 그죠?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스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코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해석할 수 있고 선언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선언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게 되면 첫 번째 선언문이 들어가는데 선언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해석, 선언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키워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직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예요.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든지 전산 출신이면은 베이직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베이직 먼저 공부를 했는데 퍼스널 컴퓨터,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용이 되는 간단한 언어.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이었고요. 자, 요 두 가지가 자, 인터프리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기능을 개선한 거죠. 비주얼 베이직은. 그래서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방식을 모두 제공해 준다. 그죠? 실행 파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인도 할 수 있고. 자,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비절차적인 언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비절차적인. 자, 비절차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콤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디비전, 파트로 나뉘죠. 그죠? 절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죠? 쭉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이 프롤로그라는 프로그램은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없고 한 줄만 코딩을 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이용이 된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SQL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SQL 언어 쿼리문으로 날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줄만 쿼리문으로 날려도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비절차적인 언어다. 요것만 하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에이다라는 또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군사용으로 이용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C 언어 상당히 중요하죠. C 언어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XP 있죠. 윈도우 XP. 그 C 언어 이용을 했습니다. C 언어로 만들었어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운영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와 같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래밍들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C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C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볼까요? 자,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선점 뭡니까? 양보죠, 양보. 양보는 효율적이죠. 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비선점 세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FIFO, Shortest Job First, HRN 세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선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안에 내재해 있는 논리적인 오류. 자, 오류를 수정한다. 뭡니까? 디버깅. 자, 특정한 작업 프로그램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자, 요거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어셈블리. 자, 어셈블리에서 16진수 상수를 이제 정의한 명령어가 무엇이냐? X.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X. X가 16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쉽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정답만 아시면 돼요. 출제가 되면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코볼 언어에서 폴폼의 C 언어에서 이제 폼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반복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 번 출제가 됐네요. 키워드 보시면은 스트림 자료 활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노볼. 자, 인터프리터 기법을 사용하는 언어는, 자, 인터프리터 기법 사용하는 언어, 베이직. 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네요.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자,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C. 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저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저급은 컴퓨터 입장에서 만들어진 언어, 고급은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진 언어. 그쵸? 옳지 않은 것은, 자, 코볼은 회사의 사무용 맞습니다. 상업용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교육용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포트란 과학 계산용 맞고요. 자, C 언어는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고급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다. 자, C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파일러 과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자, 고급 언어는 대부분 컴파일러 과정이 사실 필요해요. 대부분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 필요하죠.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방식이 아니죠. 그죠? 인터프리터 방식인데 이제 가번이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컴파일러 과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없는 것은 아니죠.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요. 자, 저급 언어보다 배우기 쉽다. 맞죠, 그죠? 고급 언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요. 저급보다는 쉽습니다. 자, 기존 간에 큰 차이가 없어 호환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비주얼 베이직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그거 메일로 친구분한테 보내도 친구분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높고요. 코볼은 고급 언어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 자, 이거 개념 참 어렵습니다. 객체 지향. 자, 어려운데 자, 설명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객체 지향. 예전에 자바라는 것이 한참 유행할 때 언어를 이제 유행할 때 이 프로그램 언어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를 잘 사용을 하면 연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자, 이게 이제 객체 지향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절차적이에요. 절차적. 말씀드렸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 개발하는 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적으로 이제 만드는 개발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방식이 객체 지향 개발이에요. 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객체 지향 개발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왜 많이 이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절차적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왜? 절차가 딱딱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일단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쉽고 뭐 정확하고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절차적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유지보수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 비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뭐냐면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항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드웨어는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메모리는 1기가 메모리 나왔다가 조금 지나면 또 2기가짜리 메모리 나와요. 용량이 2배짜리 용량이 나오죠.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운영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체제가 기능이 뭐 100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2배, 2배 정도 빠른 운영체제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간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시간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비교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방법은 재사용이라든지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어느 단계인지 아십니까? 자, 물론 기획하고 그런 단계 많이 들겠죠, 그죠? 근데 유지보수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요. 유지보수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 납품한 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사실 더 들어요. 문제 발생하면은 그 문제 해결해주고 그 회사 시스템 맞도록 다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절차적인 개발은 모듈,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듈 개념이에요. 모듈.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덧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뺄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곱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눗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엮어서 사치 연산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절차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각각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모듈, 프로시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절차적인 개발, 구조적인 개발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문제점이요.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의 장점이 무엇이냐? 장점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지금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이 많은 보수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종류가 C++,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스몰토크, 델파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이게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현실 세계를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황당하죠, 그죠? 개념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개념이에요, 객체. 자, 객체라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여러분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저도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현실 세계죠. 모든 사물들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프로그램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쉽고 유지보수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객체가 구성되는 것이 데이터와 명령으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와 명령.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2. 자, 여기서 1과 2는 뭡니까? 데이터죠. 더하기는 뭐예요? 연산자죠, 연산자. 연산자를 다른 말로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죠?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크게 데이터와 명령으로 구성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개념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암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관련된 용어가 쭉 나올 건데요. 객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메시지, 캡슐화, 정보 은폐, 추상화, 상석화, 다형화,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데이터를 다른 말로 시험에는 또 상태다, 속성이다, 변수다, 자료구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연산이다, 행위다, 메소드다, 동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메소드 아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요게 이제 메소드 어떤 행위를 뜻한다. 행위를 뜻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인 개념 설명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클래스하고 객체하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자가용 있죠? 자가용. 자, 자가용 중에서 한번 자가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석을 해보면은 바퀴가 4개 있죠? 엔진 1개 있죠? 좌석 5개 있죠? 휘발유 사용하죠? 자, 버스는 바퀴 4개, 엔진 하나, 좌석이 20개, 경유 사용하고요. 택시는 바퀴 4개, 엔진 하나, 좌석 5개, LPG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가용 버스, 택시 전부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죠. 자, 요게 하나의 객체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물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객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와 명령, 연산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현재 상태, 데이터.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행위, 연산이 돼요. 연산. 자, 보세요. 그래서 객체는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며 뭐 객체나 개체나 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일단은 자,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메시지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와 연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자가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가용이 현재, 이게 뭡니까? 상태잖아요, 상태. 그죠? 상태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행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전진할 수 있죠. 후진할 수 있죠. 좌회전할 수 있죠. 우회전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연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는 연산을 메소드, 펑션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메소드가 행위예요. 행위. 자, 됐습니까? 자, 그럼 객체는 아시겠죠? 이제 객체가 데이터와 연산으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 자가용이라면은 이게 데이터고 이게 연산이구나. 됐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란 것은 자, 이런 객체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맞습니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자, 이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의 특징을 모아둔 것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개념. 아시겠습니까? 클래스는, 이게 뭐예요? 자동차라는 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그리고 객체는, 자동차라는 이제 큰 클래스 안에 객체가 자가용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 겁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자, 이게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객체가 되고, 전체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봤을 때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는 사람이 차를 운영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행위를 일으키려면은,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어떤 행위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떤 메시지?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변속하고, 페달 밟기. 이런 행위를 해야만, 이런 행위를 전달을 해줘야만, 이런 행위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시험에 나오는 거지 말씀을 드릴게요.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객체 지향의 요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객체를 묶은 거예요. 유사한 객체들. 아시겠습니까? 자,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는 객체들 간에, 자, 조금 전에, 동양인이 택시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동양인이 객체, 택시가 객체가 되죠. 자,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이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객체에서 객체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메소드를 시작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객체와 객체 간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메시지, 문을 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택시라는 객체가 문이 열리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하잖아요. 메소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메소드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소드는 객체 지향 개념에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이다, 행위다,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상화와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에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클래스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바퀴가 4개고 엔진이 1개다. 다 공통점이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좌석이라든지 사용하는 연료는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바퀴가 4개고 엔진이 1개더라. 그리고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더라. 이게 뭡니까? 클래스죠. 클래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객체의 지향이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자, 보세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택시를 만들잖아요. 그죠?
택시를 만들어요. 택시를 만들면은 요것만 추가해주면 돼요. 소스 코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자, 클래스,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객체를 만들죠. 택시라는 객체, 버스라는 객체, 자가용이라는 객체. 자, A라는 회사에서는 택시 만들어 주십시오. B라는 회사에서는 버스 만들어 주십시오. C라는 회사에서는 자가용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사에서 클래스, 자동차라는 클래스만 하나 딱 만들어 두면은 요런 것들은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요것을 그대로 재사용을 해서 요것만 소스 코딩 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서 객체 지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스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클래스를 객체로 만드는 거. 자, 그 다음 추상화는 뭐냐면은 이런 객체들을 모아보니까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추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 메시지, 그리고 메소드, 추상화, 인스턴스 이런 것들 관련이 있다는 것만 그래도 일단은 이해를 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정보 은폐. 정보 은폐가 뭐냐면은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한다. 이런 겁니다.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가 있죠. 정보 은폐가 뭡니까? 보호한다는 얘기죠. 내부에 데이터와 연산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외부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만 자신의 연산만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아무나 이 객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것을 정보 은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자가용 있죠. 자가용. 똑같은 뜻입니다. 자가용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으면은 자가용을 자, 다시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라는 게 있죠.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클래스를 가지고 택시도 만들 수 있고 버스도 만들 수 있고 자가용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 이게 상속이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하고 클래스도 할 수 있어요. 클래스와 클래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이게 뭡니까? 클래스죠. 자, 그 다음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클래스의 성질을 물려받아서 자가용, 비행기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수륙, 양용, 땅에서는 이제 자동차 역할을 하고 날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에서 또 상속을 받아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상속. 물려받는 것을. 상위의 클래스 혹은 상위의 객체에서 그 성질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형성. 다형성은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잖아요. 주유소 가게 되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가든 버스를 가지고 가든 택시를 가지고 가든 일단 가정은 이렇게 할게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도 주유할 수 있고 경유도 주유할 수 있고 LPG도 주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하다가 주유해 주세요. 메시지를 날리죠. 주유원한테. 그죠? 주유원한테 주유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가용을 타고 있는 사람이 주유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 휘발유를 넣어주죠. 버스 같은 경우에 경유 넣어주죠. 택시 같은 경우에 LPG 넣어주죠. 이게 다형성이에요. 메시지는 안 한데, 메시지는 주유라는 메시지를 날렸지만은,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다형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자, 이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우수한 점, 제일 좋은 점이 뭐죠? 뭡니까? 유지 보수성과 재사용성이 좋다는 거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객체 지향의 요소. 자, 유사한 객체를 묶었다. 뭡니까? 클래스. 자, 객체의 외부적인 활동을 연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현한 것이다. 자, 객체의 외부적인 활동을 연산. 자, 연산하고 같은 뜻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연산이 뭐죠? 메소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험에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와 연산, 그죠? 데이터와 연산. 근데 이 연산을 제가 다른 말로 메소드다, 펑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멤버 펑션 그리고 데이터. 자, 되겠죠, 그죠? 자,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상위의 클래스가 정의한 기능과 특성을 하위의 클래스가 이어받는다. 특성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8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RN 스케줄링 기법에서 우선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자,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 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이제 라번이 정답인데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비선전 방식 중에 한 가지죠. 자, 비선전 방식 중에서 shortest job first가 있습니다. 자, 이 단점을 보완한 기법이 HRM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hortest job firs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shortest job first는 그 수행 시간, 서비스 시간, 처리 시간, 자, 짧은 작업 먼저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10초짜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 8초, 6초가 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짧은 작업 먼저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자, 1번을 수행을 했어요. 자, 그다음 2번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3번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자, 4초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0초짜리가 처리가 될까요? 4초짜리가 처리가 될까요? 4초짜리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초짜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8초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초보다 짧은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10초 작업은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작업은 그만큼 빨리 처리가 되는데 긴 작업은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shortest job first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긴 작업과 짧은 작업에 대한 이제 지나친 이제 불평등 이것을 보완하는 기법이 HR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서비스 받을 시간, 처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받을 시간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기다린 시간이 많은 작업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기 시간을 포함을 해서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적어드리면요. 자,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받을 시간, 처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 받을 시간은 고정되죠. 만약 10초라면 이렇게 고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기 시간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계속 커지겠죠. 자,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죠? 자, 분수에서는 분자가 커지면은 그만큼 숫자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 B, C, D 작업이 있어요. 자, 작업이 있는데 각각의 대기 시간이 좀 다릅니다. 대기 시간 다르고요. 서비스 시간이 이렇게 다르죠. 만약 shortest job first라면은 서비스 시간이 짧은 작업 먼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서비스 시간이 긴 D 작업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을 통해서 우선순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10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면 2가 되겠죠. 2. 자, 그 다음 계산하면 2.6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3.1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3.5 정도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D 작업이 서비스 시간이 길지만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대기 시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방법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